새벽을 깨우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성강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하도 새벽 예배에 나가기가 좀 찌푸둥하고 그래서 뒤척뒤척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냥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우리들을 많이 질척하시면서 한마디가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잠이 와요, 잠이 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참 새벽 제단이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깨우는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잠깐 다니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2주 동안 마다가스카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왔고, 7월 말과 8월 초 3주 동안 우간다,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를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갔다 오면서 아프리카의 현황,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매스컴이 거의 얘기를 안 해주죠. 우리 매스컴이 얘기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 또 지금 북한의 미사일 이야기, 미얀마 군정 이야기, 또 미국 내에서는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아프리카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밀의 40%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흑해가 봉쇄가 되고 이러면서 물류가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식탁 물가는 30%가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이 휘발유나 이런 연료들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터당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그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요즘 1리터에 1,700원 정도가, 저는 여기 리터와 갤론 구사 잘 못하겠습니다. 1,700원 정도인데, 아프리카에서 1리터 휘발유 값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의 유가나 지금 한국의 유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과거보다는 열악한 상황으로 이 아프리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아 대책은 빈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broken relationship, 뭔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빈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4곳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 broken relationship with self, 자신하고의 관계. broken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broken relationship with nature 해서 자연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빈곤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아대책은 모든 사역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못 살까? 최근에 가본 아프리카는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공항도 새로 짓기 시작을 하고 도로 건설도 새롭게 많이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곤원 중에 또 하나는 부패거든요. 그렇게 차관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이 돈이 모양 내기에는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관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에 보면은 국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중국 자본이 무상 원조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은 전부 유상 원조입니다. 유상 원조라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갚지 못하면 결국 뭐로 갚죠? 전력의 운영권을 중국으로 넘긴다든지, 모든 인프라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매니지를 중국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간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지금 주요 산업, 기간 산업들이 중국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느낀 최근에 가장 큰 변화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무슬림의 남하입니다. 지금 북부 아프리카는 무슬림이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남부와 동부는 우리 개신교가 상당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위로부터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내려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돈으로 결국은 무슬림 성도들을 사는 거죠. 와서 무슬림 예배에 참석하면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서 지금 점점 남하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챌린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신앙적으로 또 큰 챌린지는 이단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신천지가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가 있고, 구원파가 들어가 있고, 또 방송에서 이슈가 됐던 JMS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국민들은 이게 이단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똑같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형 경기장을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오늘 아프리카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빈곤, 가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이 쓰신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떤 나라 국민이 되었는지,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보다 그의 삶, 행복과 불행에 더 크게 작용한다. 가난한 나라 국민이 굶주림, 폭행, 질병 등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선진국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그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도덕적이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미드라는 분이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라는 그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났고 제가 한국에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났든 또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곳에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다른 책임감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가 8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6종류가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신비로운 천연 동식물의 고유지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다가스카르는 자연과 공존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아프리카의 섬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한반도 면적의 3배의 크기입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섬으로 되어 있고 인도양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섬나라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말레이 계통의 사람 같은,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는 숭늉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마다가스카르에서 밥을 먹으면 마지막에 숭늉이 나옵니다. 이런 나라인데요, 한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지은 선한 사람들이 터전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최악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는 건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사막화가 시작이 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는 이제 안타나나리보로 가는 곳에 이제 비행기가 내려서 WFP와 기아 대책이 이 식량 긴급구호 작업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암부분베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가장 아래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항공편이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경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날라서 암부분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위에서 내려보는 그 비행장은 여러분 활주로가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내립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은 이 경비행기들이 흙바닥에 착 내리죠. 그렇게 흙바닥의 비행기가 2번째 큰 도시인데 제대로 된 비행장이 활주로가 없어서 그냥 흙바닥에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볼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거 내가 여기에 내려도 되는 거야? 이런 그 느낌이 참 들고 그냥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 내리니까 모든 운송수단이 달구지입니다. 차는 눈에 안 띄고 우리 옛날 시골에서 보았던 소가 뒤에 달구지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고, 당연히 흙바닥은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주로 가장 많이 싣고 다니는 게 여러분 뭐 같습니까? 물통입니다. 지금 길어진 건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공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은 물을 길어서 2시간, 3시간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전체적인 강이 만드라레가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국의 한강이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다. 상상이 되시나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3시간을 걸어갑니다. 땅을 새로 파서 물을 나오도록 찾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미 웅덩이에 있는 고여있는 물마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기생충들이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니까 농업용수는 기대도 할 수가 없죠. 결국 수확은커녕 남부지역 자체의 식량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의 현실입니다. 기사는 그래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까요? 마다가스카르 국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선진국 사람들이지, 이 마다가스카르 같은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가뭄의 영향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한국도 올여름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이렇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태계의 교란이 생기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어려운 나라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 오면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 안 하는 게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를 도와주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주일에 2번씩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일주일에 2번 분리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서, 그것도 이렇게 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분리수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쌓여지는 쓰레기를 보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나와도 될까? 이런 충격을 좀 받습니다. 물론 뭐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에서의 이런 일들이 우리가 무관심한 그곳에는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는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냐 하면, 우물을 파줄 수가 없어요. 우물이 파져도 실패하기 일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레로 물을 실어서 물탱크를 보내줍니다. 물탱크를 사서 마을로 물탱크를 보내면, 한국도 옛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물차가 와서 이렇게 가가호,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가가호 물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물차로 물을 공급을 해주면 그걸로 며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사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나라는 말라위라는 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말라위를 이번에 5번째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처음 말라위를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위라는 곳에 가게 되면 제 이력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IT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기아리츠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충격은 말라위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갈 때에 이렇게 아이들이 도로 옆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꽃입니다. 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떡꼬치가 아니고요. 뭐로 보이십니까? 쥐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들쥐를 잡아서 저 들쥐를 그냥 삶은 다음에 저렇게 말린답니다. 여러분,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칼질을 해서 좀 꼬리도 좀 잘라내고 머리도 좀 잘라내고 내장도 좀 잘라내고 이래서 이게 쥐 같지 않게 좀 만들어서 팔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꼬리도 그대로 있고 머리도 그대로 있고 저 쥐의 눈을 마주 보면서 저 쥐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 쥐꼬치를 팔고 있는 아이들이 7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5번을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 봤을 때 충격, 그리고 2번, 3번, 4번, 5째 갔을 때까지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저 아이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저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만큼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거를 먹는 데입니다. 기아대책 선교사님이 저한테 처음 말라위를 가니까 이제 장난을 거시기 시작을 합니다. 기아대책 회장은 이런 거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기아대책 회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 간사들도 보고 있는데, 아, 이거 회장이 먹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식성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저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게도 우리 직원들 보는 앞에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럼 이거 드셨습니까? 선교사님 대답이 뭘까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주로 어디로 가세요? 여기서 뭐 플로리다로 많이 가시나요? 하와이로 많이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을 합니다. 인간은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와 보시죠. 한국 기아대책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비전 출입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7월, 8월에 많이 아프리카에 갑니다. 근데 7월, 8월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는데, 첫째는 그때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그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휴가를, 아프리카를 보통 가려면 한 8박 9일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7월, 8월이 여러분 제일 시원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자꾸 덥고 이런 나라만 생각을 하시는데, 남반구의 그 겨울이거든요. 7월, 8월이 아프리카는 가시면 지금 정도, 여기 아침 저녁은 지금 정도 온도예요. 섭씨로 한 14도, 15도 정도 온도고요. 낮에는 만 28도에서 한 32도 정도, 섭씨로 그런 정도 온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리카의 7, 8월은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한국이 올해 엄청 더워. 너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너는 얼마나 덥니?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시원하게 있거든요. 제가 대답은 뭐라고 하죠? 그래, 여기 너무너무 더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감히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저 쥐꼬치를 한번 드시고 싶으면 말라위를 한번 가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기아대책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강교회에서 한번 아프리카를 가시겠다고 팀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사역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았던 충격입니다. 두 번째 받았던 충격은,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딘가요? 어느 나라나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말라위에도 역시 릴롱게라고 하는 수도에 저렇게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저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저 아이들이 지금 병든 닭을 지금 저렇게 집에 가져가려고 모으고 있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병든 닭 같은 것들이 쓰레기 트럭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을 입구부터 그 트럭에 올라타요. 올라타고 저렇게 다 쓰레기를 버리면 저렇게 주워갑니다. 병든 닭을 저렇게 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우시는 아이들 저기에 데려가서 저거 한번 보여주면요, 착한 아이가 됩니다. 착한 아이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늦둥이 딸이 있는데 늦둥이 딸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업의 CEO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물론 이제 우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미국 간호사가 돼서 작년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우간다를 갔어요. 우간다에 가서 본 현실을 보고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충격을 받고, 아, 이런 세상이 정말 있구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간호학이 아니었는데 우간다를 다녀온 다음에 아빠 나 간호사 돼야 될 것 같아. 왜? 나중에 의료 전공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학과를 간호학과로 바꿔서, 간호학과가 쉽지 않다 그러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병원 가면서 맨날 툴툴댑니다. 왜 내가 그때 간호학과 하려고 그럴 때 아빠가 말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그러는데, 아이의 꿈이 바뀌었어요. 우간다를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간호사가 돼서 나중에 의료 선교를 같이 하고 싶다고, 이 꿈을 저희 지금 24살짜리 딸이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꿈도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바뀝니다. 자녀들의 삶이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저런 모습 한번 보여주면 눈앞에서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저 쓰레기장에서 뭘 먹고 있어요? 누가 아마 저 과자를 먹다 버렸는지 저거를 버린 것 같습니다. 저렇게 끓여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눈빛이, 지금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눈빛이 자세히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저렇게 먹는 게 행복해서 먹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적 빈곤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보다도 훨씬 깊고 아픈 게 가난입니다.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생긴 이 가난은 경제적 빈곤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으로 하여금 너는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우리 부모 세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냥 이렇게 살 거고 너는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가난입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가난이야말로 가장 나쁜 종류의 폭력이다. 가난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교육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삶 전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의 평균 수명이 몇 살로 알고 계십니까? 이번 마다가스카르를 가서 제가 들은 평균 수명은 19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80을 넘고 있죠. 여기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평균 수명은 19년, 19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 성광의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나눔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또 기아대책과 함께 그 일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라리아가 여전히 창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말라리아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5세 이하의 아동들은 굉장히 저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원인은 뭘로 알고 계세요? 말라리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수인성 질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 더러운 물을 먹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물로 인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인성 질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두 번째 많이 죽는 원인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아프리카는 흙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거의 눈에 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흙먼지가 날리고 그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 쓴 그런 모습으로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잡니다. 그 뚝바닥에서. 그러니까 위생 상태나 모든 게 좋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는 특히 5세 이하 아동들이 저 말라리아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진단은 간단합니다. 우리 코비드 진단하듯이 진단 키트가 있어요. 똑같이 당뇨병 진단하듯이 피 한 방울을 뽑아서 저기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요. 시험 기계 키트에다가 넣으면은 30분이 지나면 말라리아 감염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그냥 약 먹으면 납니다. 저거는. 키트 가격이 1불 정도예요. 그리고 약은 1불 50센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불 50센트 정도 쓰면 한 아이가 사는데, 지금 저희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말라위에서 지금 말라리아 진료를 하러 어느 산골 마을을 갔었습니다. 산골 마을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이동형 앰뷸런스를 제공해줘서 저희가 그 앰뷸런스를 사고 말라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말라리아 진료를 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저렇게 와요. 한 50명 정도 말라리아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말라리아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 아이들은 말라리아 판정을 받고 말라리아 치료약을 먹고 그러고 회복이 됐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저희가 안 갔으면 그 20명 중에 몇 명은 죽지 않았을까요? 아프리카에 처음에 갔을 때 문화적 충격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낳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릴 때 죽어버리니까 5명 낳아도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거는 그냥 2명, 3명 남으니까 5명, 7명이 보통인 거죠. 이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두를 드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 귀한 말씀, 바울 선생님께서 본인의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한 귀한 말씀 아닌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참 우리도 하면 어떨까? 제가 기아대책에 오기 전에 저의 인생 후반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목사님이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대학을 가보겠다고 리버티 대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리버티 대학에 가서 쭉 둘러보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버티 대학을 가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조그마한 교회가 있던데 설립자가 거기다 이렇게 성경 규절을 써놨더라고요. 그 성경 규절이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규절입니다. 설립자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설립자 묘비명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쓴 묘비명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면 참 좋지 않겠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주위에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있고 가족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자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녀를 일찍 잃은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그런 유튜브를 잘 안 만드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꼭 좀 당신 이야기를 유튜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15분짜리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에서 이제 일반인들을, 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런 유튜브예요. 들어볼까 이런 자료인데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입니다. 이게 유튜브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제가 보면서도 조금, 난 이런 건 사실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사를 얘기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한 번 나간 적이 없거든요. 가족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기 싫어서요. 네, 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입니다가 유튜브 제목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그 집 나옵니다. 구독자가 읽으신 분이 들으신 분이 한 8,600명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런 형식으로 저런 형식으로 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기억합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야의 뼈에 몸이 닿았던 사람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무덤이 열리며 나온 사람들, 다비다, 유두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았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분들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분들 다 또 죽었어요. 성경에서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 봐야 육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 소망을 갖는 거죠.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 미련한 자들 아니에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갖고, 저 역시 우리 아이를 만날 거야 라는 그 부활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도 만날 거야 라는 부활 소망을 갖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해야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모가 하죠. 또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는 누가 하죠? 자녀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 사망신고서를 제가 했습니다. 아들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제가 하면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회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서를 내려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 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그걸 다 쓰게 됩니다. 병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는 선행사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에 물이 찼다. 이거는 중간 선행사인입니다. 직접 사인은 그래서 폐렴으로 죽었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그런 기록이 남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세상을 떠남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라클 한국 사장을 했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실까? 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오라클 장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겠죠. 우리들에 대한 기록을.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아이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죽는 아이들 기록을 이렇게 쓸까요? 어떤 존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고요. 존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 물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을 해놨을까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보면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들 대부분은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서 그래서 죽었다. 말라위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쥐꼬치를 먹고 오염된 물을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쓸까요? 태어날 때부터 의료 혜택을 못 받았다. 말라리아 키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제가 죽었다.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고 그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었다. 흙먼지를 마셔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 황열병으로 죽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 에이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쓸까요? 근데 이 모든 제가 드린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원인들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존의 사망 진단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얘가 죽었다.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한국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기아 대책이 열심히 안 해서 죽었다.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죽었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죽었다. 나눔이 없는 한국 교회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 혹시 이렇게 쓰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사망 진단서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도 또 그렇게 다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망 진단서에다가 얘는 인생을 살면서 나눔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죽었다. 이렇게 혹시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그 시가 있죠? 다음 맨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네, 이 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많은 내용 중에 이 파트만 하나 제가 올려봤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다 옵니다. 가을 참 아름답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우리 자신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답이 있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너 인생이 아름다웠니? 내가 은혜로 준, 축복으로 준 너 인생이 아름다웠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저는 아름답게 살고 왔어요. 아름답게 살라고 노력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저개발 국가에 주는 NGO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로 그렇게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없이 줄 수 있는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데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주겠다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반드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지만 그게 맞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나눔, 자녀들한테 나눔, 부모님한테 나눔, 형제자매들한테 나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눔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들과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주에서 경제적으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 또 말라위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나눔의 것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몇 년 전 기아대책에 한여름에 91살 되시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월 5,000원씩 후원을 하신 할머니입니다. 20년 동안 5,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초 무더위에 지하철을 타고 기아대책에 오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기초수급자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내놓으시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몸도 많이 무너졌고 곧 시골에 내려가서 삶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500만 원을 기아대책에 후원합니다. 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러고 이 할머니가 그 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후원금을 받을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너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 때에 이 할머니의 조남을 넣어서 우물을 파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못 가.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름답게 만들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저는 우리 성경교회에 와서 저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믿음의 가문, 행복 명가, 새벽 기도로 믿음의 가문, 행복 명가를 일으키라. 믿음의 명가,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